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대공세는 실패했다. 현재 국내에 퍼지는 정보는 모두 서방의 프로파간다이며 미국이 제국주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억지로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영상에서 이런 부류의 댓글을 자주 발견하셨을 텐데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예상과 다르게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 보니 저희 꺼리튜브 채널의 주간 우크라이나 보고 영상에도 요즘 들어 부쩍 이런 댓글이 자주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전황을 추적하다 보면 고작 수백 미터를 전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고 있고 대공세가 시작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여전히 대도시를 탈환하는 등의 전과는 오리무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 패배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이미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이처럼 지지부진 흘러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대공세의 가장 냉정한 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군의 전술 수준이 처참하다 하더라도 영상 업로드 일자를 기점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벌써 500일째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지난 2022년 가을 대반격 때처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수준이 저열하다 하더라도 러시아군도 일단은 군대인 이상 전쟁이 길어질수록 대비태세와 전술 수준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쟁이 장기화, 고착화될수록 공방전이 지지부진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은 최악의 전쟁 형태 중 하나라는 참호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참호는 방어 중심의 군사교리를 지닌 우리 군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진지 형태인데요. 군필 시청자분이시라면 하계 진지공사 때 다들 참호 한 번쯤은 파보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에는 기껏해야 땅 좀 파고 들어갔다고 참호가 얼마나 효과 있겠냐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대부분의 참호가 사람 한두 명 간신히 지나갈 만큼 좁다 보니 참호에 숨어 있다가는 포탄 한 방에 생매장당한다는 식의 괴담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달리 참호는 직사화기에 거의 무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도상 엄폐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직사화기로 참호 안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단단하게 쌓여 밀도가 높아진 흙무더기는 대구경 탄약도 손쉽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포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폭발력이 큰 고폭탄이라 하더라도 초정밀 포격으로 참호를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면 큰 피해를 주기 힘듭니다. 문제는 애초에 포라는 것 자체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해서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목표물이 위치한 지역 자체를 광범위하게 무력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무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령 참호를 직접 타격할 수 있을 만큼 포격 실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뚜껑을 덮어놓은 625는 웬만한 벙커 이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우크라이나군 다빈치 울프 자원병대대의 경우도 625 입구에서 상당히 큰 폭발이 일어났음에도 내부의 병사들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격을 추스른 병사들이 곧바로 참호에서 뛰쳐나와 반격을 가했을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의 전쟁사에도 6.25의 방어력에 대한 사례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은 베트콩과의 난전이 벌어졌을 때 아군 머리 위로 진내 포격 지원을 요청해서 적을 섬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보통 아군과 적군이 뒤섞인 상황에서 절대 방어선을 빼앗길 수 없는 최후의 상황일 때 일종의 동기어진을 노리고 감행하는 게 바로 진내 사격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 정반대로 진내 사격이 이루어졌음에도 우리 군의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기동전을 펼치느라 진지이동이 잦았음에도 항상 6.25를 구축했고 이 덕에 자신의 머리 위로 포탄을 떨어뜨리는 과감한 전술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6.25는 두꺼운 통나무를 기틀로 세우고 거기에 흙무더기를 1m 이상 높게 쌓아 올리기 때문에 아무리 포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 없이 충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공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일 텐데요.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투기로 수백 킬로그램의 폭탄을 투하하는 항공폭격으로 참호선 자체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크라이나군에는 지상 화력 지원에 동원할 수 있을 만한 항공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상군을 총동원해서 러시아군이 구축해놓은 육중중심방어선을 한 땀 한 땀 함락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고는 도리가 없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겨울 대공세를 준비하기 위한 전차 지원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군사 전문 싱크탱크가 예언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입니다. 서방 국가의 정부들이 전차를 지원하느니 장갑차로 충분하니 왈가왈부할 때 정작 전문기관들은 전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투기를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었는데요. 그나마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덴마크, 폴란드 등이 우크라이나 파일럿의 F-16 훈련에 돌입했고 나토에서도 지원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자세한 인도 계획은 빨라도 가을에나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2, 챌린저2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F-16이 지원되었다면 대공세는 벌써 남부전선차단에 성공하고 크림반도, 돈바스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역사의 만약이란 없는 법이고 전투기 지원 움직임이 본격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군은 울며겨자 먹기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하나 참호선을 정리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이 한 가지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실 겁니다. 참호가 함락하기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전차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라는 의문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지옥 같은 참호전을 돌파하고자 만들어진 게 전차인데 왜 우크라이나군의 기갑전력은 러시아군의 참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군이 집착적으로 뿌려놓은 대전차 지뢰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전차는 참호 돌파의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만 해도 전차 때문에 현대전에서 참호가 더 이상 방어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호전은 정말 역사서에서나 등장할 법한 구식 전술이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의 문제점은 러시아군의 참호선이 대부분 수목지대를 따라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빽빽한 나무들이 전차의 진격과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천연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탓에 우크라이나군의 기갑전력은 온몸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맞아가며 초근 접전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군 참호가 하나의 선처럼 연결된 동시에 하나하나가 각각의 거점 진지처럼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기갑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골치를 썩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보병 투입만이 러시아군 참호선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포병과 기갑병력으로 러시아군의 반격의지를 무력화하고 막대한 물량의 보병을 투입함으로써 참호선을 돌파하는 건데요. 그나마 총동원령을 내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또한 전쟁에 임하는 각오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 우크라이나군이 아닌 러시아군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다행인데요.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2022년 대반격 당시의 우크라이나군 진격 속도가 지나칠 정도로 빨랐을 뿐이지 지금의 대공세도 충분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고작 5일 만에 하르키우주 동부의 거의 모든 지역을 탈환했고 그것도 모자라 쿠피안스크를 탈환한 지 단 하루 만에 이지움 전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속도가 너무 빨랐다 보니 상대적으로 현재의 공세가 지지부진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공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본질적인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초기 공세의 강습 전술을 통해 러시아군의 포격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한편 후방에 위치한 예비대를 강제로 전방에 소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를 공세적 방어라고 부르는데요. 러시아군이 공세적 방어 전술을 펼치면서 후방 거점의 방어력이 약해지면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초반 강습 병력을 뒤로 물리고 그 자리에 포병 전력과 기계와 기갑 전력을 투입해 러시아군의 얇아진 참호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러시아군 참호선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중심을 짧게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요. 서로 참호를 건설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느리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로 러시아군은 방어에만 급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쟁의 주도권을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다 말할 수 있는데요. 또한 스톰 섀도우를 이용한 후방 보급 차단 전술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개전 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보급로는 지나칠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출입로가 기형적일 정도로 좁은 크림반도의 특성이 더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크림대교,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본토로 이어지는 초나르다리 정도만 파괴해도 남부 보급로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본토로 이어지는 초나르 다리를 파괴하면서 러시아군의 남부보급로를 100에서 200km 이상 연장시켰습니다. 심지어 이뿐만이 아니라 스톰섀도우를 동원해 굵직한 보급 거점을 연달아 파괴하면서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을 문자 그대로 말려 죽이려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후방 거점 타격이 지금 당장 천지개벽 수준의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을 꾸준히 약화시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이 충분히 약해졌다는 판단이 들 때 더욱 본격적인 차단 작전에 돌입할 텐데요. 아닌 게 아니라 규모가 작을 뿐이지 우크라이나군의 전과는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전투로 우크라이나군은 동남부 지역 영토 37.4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습니다. 하루에 약 500에서 2000m의 진격을 이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느리지만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공세가 시작된 이후 약 2달이 지난 현재까지 러시아군은 약 3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추가로 잃었는데요. 러시아 독립언론 매체 메디아조나가 러시아군 손실치를 약 2만 5218명이라고 추정한 것을 감안하면 최소 2만 5천에서 3만 1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국군 총사령관인 토니 라다킨 제독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포탄 1000만 발 이상 소진, 전차 2000대 이상을 손실하면서 침공 초기 대비 50% 이상 전투력이 감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대공세가 이어짐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의 사정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공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아직 서막에 불과합니다. 과연 지금 프로파간다에 속고 있는 게 누구인지 잘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우크라이나 주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